네, 계속 이어서 이제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왼쪽에 있는 1번부터 11번까지 나왔는데 이제 2차 공부하실 때는 다 중요하게 보시고 1, 2, 3, 4번 중요하죠. 파손부패, 재고자산 평가손실,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에 따른 고정자산 평가손실. 주식을 이제 감액할 때는 거기 나왔던 이제 법인이 발행법인이 부도 발생, 부실 징후,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 감액손실한 케이스, 그 다음에 발행법인이 파산했을 때. 지금 그 3번하고 4번은 거기 보시면 1000원 제외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산을 할 때 주식 가격이 어떻게든 1000원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1000원이 남는 게 회계상으로 남아도 되고, 이제 세법상 전체를 만약에 조정했을 때는 그 유보로 1000원 남기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 풀 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제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상대방 법인이 파산했대. 파산했대요. 파산했을 때 회계상으로 평가손실을 100을 다 넣었어. 이렇게 100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으로는 100을 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99만 9천원까지만 평가손실을 넣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송금부산이 1000원 유보 이렇게 남긴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장부가의 금액이 없으면 세법상 금액이 남아야 된다는 거고, 혹시 파산했는데 이게 0으로 파산했는데 0으로 가지 않고 파산했는데 2만원을 가치를 갖고 있어서 2만원이 이렇게 남았대요. 그러면 평가손실을 얼마 넣은 거예요? 얘는 98만원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법에서도 98만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세무조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부에 1000원이 여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원 이상이 남아야 된다는 소리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제일 밑에 꽃표시에 보시면 새로 바뀐 게 그 동그라미 2번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에 따른 고정자산 이제 평가에서는 원래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얘네들 1, 2, 3, 4는 그 파손부패가 일어난 사업연도, 그 다음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파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송금인데,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화재 수용 같은 경우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송금을 넣어도 되는데, 금액을 확정이 안 돼서 그냥 임의적으로 넣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이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확정된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 가능이라고 제일 밑에 써 있죠. 14페이지. 그것도 아셔야 돼. 그게 최근에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천재지변이 났어. 그래서 지금 이제 재복구를 한 다음에 얼마큼 손실 났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는 그 확인이 안 됐어요. 연말에. 그래서 올해는 못 넣고 내년 초에 넣자라고 내년 초에 확정이 될 때 넣고 올해는 그냥 반영을 안 시킨 거야. 그러면 송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걸 바꿔서 내년에 확정된 시점이 뭐 1월이다. 1월에 확정된 시점에 넣었을 때는 송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감가상각비. 대표적인 감가상각비가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고, 그 8번, 9번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지금 설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표적인 그 결산조정이고, 그 위에 보시면 7번에 결산조정 사유의 대손금 아시죠? 그래서 대손 사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결산조정사항의 대손금하고 신고조정사항 대손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둘은 아주 다르죠. 그래서 결산조정사항 대손금 사유가 들어오면 결산서에 대손충당금 상계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송금 인정된다는 거고, 신고조정사항의 대손금은 대손 처리 못했어도 신고조정 송금 사유 가능해요. 대손금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자세히 보시고. 동그라미 6번에 시설개체 기술락으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비에서 특수한 경우인데, 우리 진보에 따른 그게 시설개체 기술락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산설비를 처분하면 송금이 되겠지만
이 폐기를 했을 때는 이제 원칙적인 송금이 아니지만 이런 사유로 인한 폐기 손실은 송금해주겠다. 그것도 얼마 남겨서 1,000원을 남긴다고 돼 있죠. 그것도 이제 보시고, 얘네도 여러분들 그 사유가 이제 결산조정 사유가 밑에 있는 그 사유예요. 그래서 그 사유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비고란의 그쪽은 볼 거는 일단 없고 일단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해서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이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은 무조건 신고 조정 하셔야 될 애들이고, 그 다음에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은 세부담 최소화해서 들어가는 신고 조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산서에 반영을 못했어도 임의 신고 조정 사항으로 분류된 애들은 결산서 반영을 못했을 때 임의적으로 신고조정 할 수 있게. 그 대신 임의신고조정 사항이 송금이 되려면 세부담 최소화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조건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8번, 9번 아까 했죠. 대선충당 구상채권은 모르셔도 돼. 그 다음에 10번이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일시장 충당금하고 압축기장 충당금은 원칙은 결산조정 사항인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니은에 A 보시면 임의신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일시장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임의신고 조정을 이제 보통 결산서에 반영을 못 하거든. 우리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 되니까 신고 조정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과 그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의 예로 든 퇴직연금 충당금 좀 달라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고, 퇴직연금 충당금은 이게 결산조정도 되고 신고조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강제 신고조정 사항이라는 거는 당연히 결산서에 반영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산서에 반영 안 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또 신고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때 다 볼 거니까. 그 다음에 준비금의 설정은 준비금은 모르셔도 돼서 이제 그건 설명 안 할게요.